사회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보고 대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맞죠?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입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보고 대상은 내부 이용자가 되는 거고요. 보고 양식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란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맞죠?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것은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적 합성이죠. 적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시성. 원하는 때의 정보를 제공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적시성이란 말 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목적적 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보다는 목적적 합성이 높겠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3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한국채권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 원칙이죠. 우리는 순액주의 원칙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포함될 항목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허용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다. 맞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의 예의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단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이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발행 승인한 날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12월 31일 공정가치를 평가한 당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1월 20일에 급격히 하락해서 추가적인 평가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을 했습니다. 1번은 틀렸어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주가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2, 3, 4번은 모두 맞아요. 2, 3, 4번은 모두 맞는 겁니다. 순실현 가능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판매해서 이미 인식한 해당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 금액을 수정을 하는 거. 소송의 결과가 확정이 돼서 수정하는 것도 맞고요. 취득한 기계장치의 금액이 확정돼서 수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2, 3, 4번은 모두 맞지만 1번은 단순히 주가 하락은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5번.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의 주석 공시는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된다. 틀렸죠? 금액이 아니라 금액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줘야 돼요.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해서는 주식 기준 보상액만 공시를 한다.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모두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없을 때는 특수관계에 대한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는 모두 주석상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1, 2, 3번은 모두 틀렸고요. 보고기업의 지배력이 있는 개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겠죠.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지난 강의 나왔었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공식을 써보면은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이에요. 순매입 마이너스 뭐를 내주시면 되냐면 기말재고를 내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 원가죠.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이 45만원 나와 있어요. 판매 가능액이 45만원 나와 있습니다. 판매 가능액이 45만원. 기말재고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감 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3만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봤더니 기말재고자산의 예상 판매 가격은 15만원인데 예상 판매 비용이 6만원이 있어요.
판매 비용이 6만 원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15만 원인데 판매 비용이 6만 원 있으면은 순실현 가능액은 9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9만 원. 그러면 저가법으로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재고 자산을 13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3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만 원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9만 원. 순실현 가능액이 예상 판매 가격이 15만 원인데 판매 비용이 6만 원이 있으니까 빼주면은 9만 원만큼, 그죠? 9만 원입니다. 기말재고는 9만 원. 그러면 45만 원에서 9만 원을 빼주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36만 원이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36만 원입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6번 문제를 이렇게 예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45만 원에서 일단은 기말재고를 13만 원을 빼줍니다. 13만 원을 빼주시면은 45만 원에서 13만 원 빼주면 32만 원 나오겠죠. 32만 원이 나와요. 32만 원. 자, 여기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만 원인데, 그죠? 판매 가격이 15만 원인데 예상 판매 비용이 6만 원이니까는 9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판매 비용을 빼고 나면은 9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13만 원짜리를 9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평가 손실은 4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평가 손실 4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건 계산을 해도 똑같이 36만 원이 나옵니다. 13만 원짜리를 9만 원밖에 받지 못하니까는 4만 원이 손실이라는 얘기죠. 평가 손실 4만 원에서 36만 원을 계산을 해도 되고 첫 번째처럼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7번.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평가하고 있다. 기말재고 자산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총평균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평균을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죠. 2,000개에서 2,000개 2,500원입니다. 2,000개 2,500원 500만 원이 있었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구입한 게 1,000개가 있었죠. 1,000개 2,700원이 있습니다. 2,700원 270만 원이 있고요. 270만 원. 그 다음에는 또 2,000개, 그 다음에 2,000개 2,900원이 있었어요. 2,900원.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580만 원이 됩니다. 는 했더니 5,000개가 나오죠. 는 하면 5,000개가 나오고요. 다 더해주시면은 500만 원에서 270만 원 더해주시면 770만 원이 되겠죠. 770만 원 플러스 580만 원. 580만 원 했더니 1,350만 원이 나와요. 1,350만 원 나누기 5,000개입니다. 나누기 5,000개 해주면 2,700원이 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2,700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답은 2번. 8번 문제입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 포함해서 매각 처분했을 때 물음이 죄송합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매각 처분했습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매각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200만 원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을 해줘야 건물의 장부가액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을 해줘야 건물의 장부가액이 나와요. 내용연수는 10년이니까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네 번째 년도까지, 그쵸? 취득했을 때 1차, 그 다음 2차, 3차, 4차,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4번. 20만 원 곱하기 4번을 냈으니까는 토탈 감가상각누계액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토탈 감가상각누계액은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짜리잖아요. 120만 원에다가 토지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니까 그대로 200만 원이죠. 그러면 결국은 320만 원짜리예요. 320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각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10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10만 원이 손실이 된 거죠. 10만 원이 손실이 됩니다. 앞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내용연수 7년의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결과 여러분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은 거예요. 뭐 3차 연도가 됐든 1차 연도가 됐든 취득원가를 물었습니다. 내용연수 7년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2만 원이죠.
그럼 x-6,000원, x-6,000원은 12만원, 12만원 곱하기 12만원 곱하기 7년입니다. 그러면은 x는 곱해주면 84만 원 넘어가니까 84만 6천원이 나옵니다. 취득원가는 84만 6천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처리하고 있다. 유형자산이에요.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재평가 처리하는 방법이 살짝 틀리니까 어떤 자산인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단기 중 토지의 공정가치가 2억 원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취득했을 때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재평가에서 증가를 냈으니까 차변의 토지 2억 원, 대변에는 뭐라고 할까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죠.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늘어날 테고요. 토지 늘어날 테고 니은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에 속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기타 포괄손익이고요.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에 속하는 거잖아.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탐색하는 활동. 여러분 탐색하는 활동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300만 원을 개발비로 예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300만 원을 개발비로 예상을 했고요. 해당 개발비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를 물었어요. 네, 5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60만 원이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해년도 초부터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인식할 무형자산은 300만 원 나누기 5년에서 60만 원입니다. 13번.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번에 취득한 건물 전표는 계정 과목을 투자부동산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게. 과장님, 건물은 유형자산 아닌가요? 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죠? 이번 건은 사장님 특별 지시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구입한 거라. 여러분, 이렇게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은 ERP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정 과목이라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IT팀과 협조해서 계정을 생성해야 하니 수정 전표는 모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게 하게. 그리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보겠으니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여러분,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입니다.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습니다.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경우 이 대리는 IT팀의 투자부동산을 비유동자산 세부 항목으로 생성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맞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투자부동산을 재평가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손실을 얻었을 때도 비용이고요. 이익을 얻었을 때도 그냥 수익입니다. 투자부동산 재평가는 그냥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1번에 틀렸어요. 14번. 건물을 구입하였다. 장래 사용을 결정하지 못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자,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한다. 그럼 감가상각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가치 모형일 때 투자부동산은 잘 들어주세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유형자산은 공정가치 모형도 감가상각을 해요. 근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가만 해주시면 돼요. 2억 원짜리가 1억 8천만 원이 됐으니까 2천만 원 손실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투자부동산의 재평가 무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2억 원짜리가 1억 8천이 됐으니까 2천만 원만큼 손실이 되는 거죠. 15번. 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계산기를 외상 판매하고요. 약정기일 전에 30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니까 빼주시면 되는 거죠. 4,970만 원입니다. 16번. 금융자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물었습니다. 유동부채가 단순히 유동자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손상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1번이 틀렸어요.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됐다. 시장성을 상실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 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아주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이 발생을 했을 때는 금융자산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객관적인 증거로 봅니다. 17번.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금융자산은 크게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맞죠?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또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활성시장에서 공시가 됩니다. 하지만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즉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론과 같은 수취채권은 공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란 매도 가능한 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 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 보유 금융자산,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맞죠? 지속적으로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지분상품은 여러분 지분상품은 주식이고요. 주식이기 때문에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입되는 현금은 얼마니? 라고 물었죠. 액면금액 곱하기 뭡니까? 현가. 표시이자 곱하기 뭐를 내주시면 되느냐면 연금현가를 내주시면 돼요. 액면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만 원 나와 있죠. 1,000만 원 곱하기 밑에 현가계수가 0.8396이 나와 있죠. 0.8396입니다. 그러면 839만 6천 원. 표시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냐면 액면 이자율이 5%라고 나와 있죠.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가 2.6730이에요. 2.6730.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2.6730을 내주시면 133만 6천. 133만 6,500원이 나옵니다. 500원은 해서 더해주시면 839만 6천 원. 839만 6천 원이죠. 그러면 973만 2천. 973만 2,500원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 우발자산,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발부채는 보증채무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걸 우발부채란 말 써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한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이걸 우발부채란 말 씁니다.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우발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주소로 기재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높을 때만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3번이 틀렸어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당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우발부채입니다. 있으면 충당부채.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지만 없으면 우발부채예요. 19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20번.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로 짝져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금액의 측정 가능성을 금액의 추정 가능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기억입니다. 답은 1번. 21번 주식 배당은 주식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는 거니까 자본금은 증가하죠. 잉여금, 배당금 주는 건 감소하죠. 하지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익여금. 여기에서 이 자본을 총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 배당은 이 구성 항목에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주식 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병합은 합치는 걸 갖다 우리가 주식 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병합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자본금도 이익여금도 총자본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분할의 반대예요. 1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꾸면은 1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 10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 변동이 있나요? 이건 주식 분할이죠. 만 원짜리 10장을 10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변동이 없죠. 그렇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바꿔요.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 병합의 개념이 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병합은 모든 것이 불변입니다. 2번에 틀렸어요. 주식 분할은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데 잉여금도 변동이 없죠. 총자본도 변동이 없어요. 수량만 늘어나는 게 주식 분할, 수량만 줄어드는 건 주식 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금 배당, 자본금, 주식 배당이 아니죠.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자본금은 변동이 없지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잉여금과 총자본은 감소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본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주당이익은 어떻게 구해 주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자본금이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0만 원 나와 있죠. 자본금 나누기 발행주식수 자본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예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가 자본금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 자본금이 50만 원 나와 있잖아요. 50만 원은 발행주식수 X 곱하기 액면단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500원 나와 있어요. 500원. 그러면은 1000주가 나오는 거죠. 발행주식수는 1000주가 나옵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주. 그러면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를 해주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50만 원 나와 있죠. 150만 원 나누기 발행주식수는 1000주 해주시면 1,500원이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1번에 틀렸습니다. 22번에 1번이 틀렸어요. 주당 순이익은 1,500원이에요. 법정 자본금은 50만 원 맞고요. 발행주식수는 1000주 맞죠. 기말 이익잉여금은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150만 원 맞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단가가 자본금이고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23번 문제를 볼까요? 재화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인도 이후에도 판매자가 재화의 관련 재화의 수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즉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설치 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판매로 보면 안 되겠죠.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직 파는 게 아니죠. 이게 동그라미 2번 뭐냐면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습니다. 저는 만두가게를 합니다. 저는 강선생 만두가게를 해요.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있어요. 제가 만두를 슈퍼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슈퍼에서 안 받아줍니다. 메이커가 아니라고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럼 나는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조건을 내세우느냐면 만두를 납품을 하되 슈퍼에서 안 팔리면 반품해라. 다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슈퍼에서 납품을 100개 납품을 했어요. 100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소비자한테 팔린 게 80개만 팔렸으면은 80개만 돈을 달라라는 얘기죠. 80개만. 나머지 20개는 그대로 그냥 반품 처리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자잖아요. 슈퍼가 구매자가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판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슈퍼가 소비자에게 재판매했을 때 나도 매출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아직 팔린 게 아닙니다.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서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을 때, 또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판매로, 즉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1, 2, 3번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해서 정상적인 품질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이거는 판매한 것으로 봐서 매출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상품을 할부로 판매를 했습니다. 상품의 원가는 2천만 원이다. 할부 대금은 매년 말 1천만 원씩 3년간 받기로 했어요. 원가가 2천만 원인데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매년 말 1천만 원씩 받아요. 이때도 1천만 원, 이때도 1천만 원, 이때도 1천만 원을 받아요.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으니까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돼요. 2.40183. 그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이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나오냐면은 2,401만 8,3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장기 외상 매출금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3천만 원이고요. 태변의 매출은 저 현재 가치로 따져주시면 돼요. 2,401만 8,300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598만 1,700원이 되는 거죠. 이자잖아요. 장기 할부로 팔았으니까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얘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장기 외상 매출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빼줘요. 마이너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빼서 장부가액은 2,401만 8,300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여러분? 장기성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을 물었어요. 2,401만 8,300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풀을 때 이렇게 장기성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니? 그럼 바로 그냥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 25번. 계약금액 1억 7천만 원의 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손익을 물었어요. 공사손익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공사수익 마이너스 공사원가는 공사수익 마이너스 공사원가는 공사이익. 다른 말로 계약수익 마이너스 계약원가는 계약이익. 이런 말도 쓴다라고 그랬죠. 토탈 계약금액이 1차 년도가 있고요. 1차 년도 그 다음에 2차 년도가 있습니다. 토탈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억 7천만 원 나와 있어요. 토탈 계약금액은 1억 7천만 원. 단기 발생 원가가 여기는 6천만 원 나와 있죠. 단기 발생 원가 6천만 원. 2차 년도 때는 7,200만 원 나와 있어요. 2차 년도 때는 7,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는 당연히 6천만 원이고요. 밑에 봤더니 총 예정 원가는 1억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총 예정 원가는 1억 5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진행률은 40%가 됩니다. 자, 곱하기 40% 하면 6,800만 원이 나와서 첫 번째 1차 년도의 공사이익은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차 년도의 공사이익은 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년도에는 누적 원가 나누기죠.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돼요.
누적원가는 두 개 더해서 1억 3,200이에요. 1억 3,200만 원이고요. 총 예정원가가 1억 6,500으로 늘어났어요. 1억 6,50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억 3,200만 원, 1억 3,200만 원 나누기 1억 6,500만 원을 했더니 진행률이 80%가 나왔어요. 80%. 근데 앞에서 인식한 게 40%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40%만 똑같이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6,800만 원을 인식을 했더니 손실이 얼마 생겼습니까? 400만 원의 손실이 생겼어요. 답은 1번입니다. 26번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급여 채무란 채무의 현재 가치란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 용역을 제공해서 과거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이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맞아요.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자, 우리 확정급여 채무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과거에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지급되는 거 퇴사했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종업원의 급여는 단기 퇴직급여,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네 가지 범주에 포함한다. 맞죠? 단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급여를 말합니다. 해고급여는 제외한다. 맞죠? 확정급여 제도는 기업이 종업원 퇴직 시 약정된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까지는 맞아요. 그 운용과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은 확정기여 제도. 확정급여 제도는 회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확정급여 제도는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종업원이 부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정기여제도라는 표현을 쓰죠. 4번에 틀렸어요. 27번 주식 기준 보상거래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주식결제형 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을 주는 거 맞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 또는 연결실체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이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다. 모든 종류의 주식기준 보상거래 보상원가는 부여한 지분 상품 공정가치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로 측정하고 이후 기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지만 현금결제형은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매년 말 현금결제형에서 공정가치 변동분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주식결제형이고요. 매년 말 변동분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주식결제형은 매년 말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은 현금결제형이에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현금결제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나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으로 현금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 상품의 발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8번 기술이사인 나 기술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3만 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무 조건이 3년이죠. 당해년도부터 3년간이고요. 공정가치는 31만 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3만 개 곱하기 31만 원 곱하기 3년 중에 지금 첫 번째란 말이에요. 3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들? 31억 원이 나오네요.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29번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내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자, 분개를 해보시면 되죠.
당해년도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법인세는 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미지급세금이 20만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오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전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있었겠죠? 전년도 말 거. 전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있었으니까 당해년도에 와서는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0원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에 당해년도 말에 또 생긴 거 있죠? 이연법인세 자산. 당해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옵니다. 21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법인세 비용은 16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조정 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나와 있죠. 이거는 식을 써볼까요?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나와 있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50만 원 뿐이다.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50만 원에 30%니까는 15만 원. 이연법인세 자산은 15만 원입니다. 분계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습니다. 31번.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선의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말씀입니다. 정책의 변경하고 오류 수정하고는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맞죠? 중요한 오류란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도 맞습니다. 32번 주당 순이익은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보통주 당기순이익 보통주 당기순이익 나누기 뭐를 내주시면 될까요?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돼요.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우선주 배당률이 여러분들 우선주가 4만주 여러분들 우선주 자본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만주 곱하기 액면단가는 5,000원이에요. 액면단가는 5,000원. 그러면 4, 5, 20. 그쵸? 2억 원이 우선주 자본금이 돼요. 여기에 배당률이 10%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2천만 원이 우선주 배당금이에요. 우선주 배당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볼까요? 2억 원 나와 있고요. 우선주 배당금이 2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가 10만 주 나와 있어요. 유통보통 주식수는 10만 주니까는 주당 순이익은 1,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3번 문제. 이제 지분법 문제입니다.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피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이니까 피투자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투자 수익을 인식하므로 투자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 배당금 받았을 때 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투자 주식, 대변에 갔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2번이 틀렸어요.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 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투자자의 당기 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당기 순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당기 순손익으로 인식하는 거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34번 40%를 4,0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취득 시 분계가 차변에 투자 주식이 4,000원,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4,000원 이렇게 갑니다. 투자 주식 4,000원, 대변에 현금 4,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을 얻었을 때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순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잉여금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익 잉여금이 5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2만 원 증가했죠. 2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2만 원에 40%면 8,000원. 차변에 투자 주식 8,000원.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이 8,000원. 자,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투자 주식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선 배당금은 없습니다.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니? 12,000원이 되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은 4,000원과 칠판 보시면 4,000원, 8,000원 두 개 더해주시면 12,000원이 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익을 물었으면 8,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35번. 다음 중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능통화란 경제활동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기능통화죠. 1번이 틀렸습니다.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통화 맞습니다. 기업의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서로 다를 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상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해서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36번 화폐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선급금이죠. 많이 나왔었어요. 화폐성에 6가지가 있었어요.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차입금과 대여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 다음에 외화 예금까지. 선급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운용리스, 용산리스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기기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맨 끝에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내용연수, 소유권 이전이 불확실하면 내용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이 불확실하다라고 나오면 내용연수와 리스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여기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73 취득금액이 773 129 096 남아있죠. 나누기 5년 하면 1546 225 819 네, 1억 5,462만 5,819원이 나옵니다. 이자 비용은 내재 이자율이 8%라고 나와 있으니까 취득금액 773 129 096 곱하기 8% 하면 이자 비용이 6,185만 328원이 나올 거예요. 리스료로 분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운용리스에서만 리스료로 분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용리스에서만 지급 리스료 3억 원 이런 말 쓰는 거고요. 금융리스에서는 리스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38번 문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즉 밑줄 쳐봐요.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지급리스료는 얼마인가? 지급리스료를 뜻하는 거죠. 운용리스료는 그냥 거기 리스료가 얼마인지 보시면 돼요.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료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2달이니까 1,200만 원이 당해년도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용리스에서는 내용연수나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월리스료가 얼마인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월리스료가 1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달에서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9번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지난 강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기초재고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만 원 플러스 매입 X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만 원 나와 있죠? 4만 원은 매출원가는 30만 원. 그러면 X 매입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차변의 상품 19만 원입니다. 19만 원. 그죠? 잠깐만요. 19만 원 맞나요? 15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11만 원. 11만 원이 넘어가면은 30에서 11만 원 넘어가면 19만 원. 맞죠? 네. 상품 19만 원. 대변에는 매입 채무 19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계정을 그려서 매입 채무는 부채가 대변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가고요. 기말이 차변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초 매입 채무는 8만 원이죠. 기초 매입 채무는 8만 원, 기말 매입 채무는 9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 채무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19만 원을 기록을 해주시면은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여러분 매입 채무가 차변에 오는 경우에는 그죠? 매입 채무가 차변에 오는 경우는 뭡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만 차변에 오는 거니까 두 개 뒤에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27만 원에서 9만 5천 원 빼주니까 17만 5천 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영업활동 관련된 자료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 나와 있죠. 당기 순이익이 1,500만 원. 매출 채권의 증가. 매출 채권의 증가입니다. 잘 모르면 분계를 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매출 채권. 그럼 대변에는 뭡니까 여러분? 현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0. 기타 채무의 감소. 두 번째는 기타 채무의 감소입니다. 얘도 증가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분개를 해봐요. 채무의 감소는 부채 감소니까 그쵸?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옵니다. 채무의 감소가 차변에 와요. 역시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00만 원. 매입 채무의 감소. 매입 채무의 감소입니다. 분개 한번 해봐요. 부채 감소니까 차변이죠. 차변의 매입 채무. 당연히 역시 마찬가지 대변의 현금입니다.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는 하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는 거죠. 변동 없네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500만 원 빼주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100에서 50만 원 빼주니까 1050만 원. 4번이 답이죠. 4번. 1500에서 300 빼고 200 뺐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고 1100을 더했다가 다시 50만 원을 빼줬으니까 1050만 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05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사회 재무회계 문제까지 풀어봤죠? 수고하셨습니다.